안녕하세요. 사토시 코드의 5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코인을 존버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왜 우리가 떠오르는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에 유용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 분석가를 먼저 소개하고 이분의 분석글을 토대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분은 바로 린 엘던입니다. 이미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분인데요. 저 역시 이분이 운영하는 lineldan.com에 가서 양질의 분석글을 보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의 분석글들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글은 2021년 5월 뉴스레터인 재정정책 주도의 인플레이션, Fiscal Driven Inflation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기 전에 두 가지를 선행학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학습 소재는 재정정책인데요. 재정정책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502의 거시경제학 개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한 국가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들이 펼치는 정책들 중에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은 수시로 시행하지는 않아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등 정말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올 때에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과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쓰는 거겠죠. 이 거시경제학 이론은 8월 20일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이 정도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행학습 소재는 제가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의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수장이시죠. 이분이 고안한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 관심 있다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곧바로 설명할 장단기 부채 사이클과 생산성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설명하기 전에 레이 달리오께서 한 말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경제는 모든 거래의 합이고 그 거래는 돈과 신용, 즉 돈과 부채가 합해진 것인데 이들로부터 전체 지출이 파생되며 이 전체 지출을 전체 생산으로 나눈 게 바로 가격이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발언을 하셨죠. 일단 이것을 머리에 담고 차트를 같이 보시죠. 일단 차트의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성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S자로 표시된 하나의 큰 파동은 75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단기부채 사이클이고 단기부채 사이에서 들러붙은 여러 파동들이 바로 5년에서 8년에 한 번 나오는 단기부채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각선으로 표시된 것은 생산성인데 장단기 부채 사이클 사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 부채 사이클, 즉 파동이 존재하는 걸까요? 간단히 결론만 말하면 인간의 감정, 탐욕, 본성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단기 부채 사이클을 예로 들면 부채가 늘어나는 확장기가 와서 부채 사이클 정점에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면 중앙은행이 개입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과 같은 통화정책을 쓰겠죠. 이때 부채가 줄어드는 침체기가 와서 부채 사이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단기 부채 사이클이 모이면 장기 부채 사이클이 되는 건데요. 단기 부채 사이클의 확장기와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경기가 과열됩니다. 즉 지출이 차트상 중간에 위치한 생산성보다 많다는 건데요. 경기가 과열된 것은 결국 즉시 늘리기 어려운 돈보다는 신용, 즉 대출 같은 게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이 팽창하는데 결국 버블이 생기고 또 붕괴되면서 딜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오겠죠. 참고로 디레버리징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디레버리징 이후에는 버블이 꺼지고 지출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생산이 지출보다 많아지게 되는 사이클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여튼 한 번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거시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아까 설명한 502의 거시경제 개론과 함께 머리에 담으시고 이제부터 린 엘던의 분석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앞서 설명한 장기부채 사이클의 실제 사례인 지난 1세기 동안의 미국 GDP 대비
연방 및 비연방 부채 비중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선이 GDP 대비 연방 정부의 부채 비중이고 주황색 선이 GDP 대비 연방 정부의 부채를 제외한 부채 비중입니다. 참고로 이 부채들에 대한 장기 부채 사이클은 각각의 실제 수치를 따라서 이렇게 두 쌍의 사이클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점으로 가기까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차트들은 특정 시점의 부채 수준의 척도를 나타내는 전체 은행 대출 대비 본원 통화량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참고로 이 비중이 낮을수록 부채가 많은 겁니다. 두 시점을 차례로 보시면 1929년 대공황이 올 때도 그 비중은 12%로 매우 낮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올 때도 그 비중은 12.5%로 매우 낮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두 위기가 올 때 그 비중이 12%대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차트들을 통해서 1940년대와 2020년대에는 부채가 엄청났고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부채가 과도할 때는 경기 침체가 와서 디레버리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1940년대에는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당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지는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940년대 연방 정부의 부채가 정점에 다르자 극단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하는 최악의 디레버리징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일 텐데 지출을 줄이게 되면 동시에 소득도 줄어들게 돼요. 전체 경제로 보면 악순환만 발생하겠죠. 두 번째는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잘못하면 기업 부도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는 없겠죠. 세 번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빈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 중 가장 강하다는 조세 저항이 기득권층에서 발생하고 그에 반발해 비기득권층은 부자세를 더 걷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 결과 계층 분열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 경우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겠죠. 다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앞선 1번, 2번, 3번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여지가 큽니다. 결국 미국은 1930년대, 2010년대에 부채는 부채로 해결한다는 말처럼 기준금리를 낮췄고 그 이후엔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트는 극단적인 디레버리징을 막기 위해 돈을 찍어낸 후 그 이후에 후폭풍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는 통화정책, 시중 유동성 증가, 재정정책, 공공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돈을 찍어내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거기에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을 펼치니까 공공부채가 늘어나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이 바로 1940년대에 발생했고 2020년대에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디레버리징을 막으려다가 안 그래도 큰 부채를 더 키우게 되는 격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연준이 개입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요? 이 차트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상승 때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동반되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실제 사례인 1940년대를 보시죠. 세 차례나 인플레이션 급등이 있었지만 연준은 끔찍도 안 하고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했죠.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쉬운데요. 첫 번째로 정부는 경기 침체기를 충분히 벗어날 때까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쳐야 했고 두 번째로 연준은 그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유의미할 때까지 보조를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이자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석글에 의하면 린 엘던은 2020년대도 1940년대와 똑같을 거라고 했고 저도 그 의견에
의견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의회에서 현재 표결 중인데요. 이게 시행되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연준은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동안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 차트는 지난 50년 동안 연방 정부의 부채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2001년, 2008년, 2020년 경기 부양을 할 때마다 부채가 급증을 했고 올해 2021년 말에는 부채가 무려 30조 달러에 이를 겁니다. 이러면 더더욱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겠죠. 따라서 미연준이 여태껏 그랬고 이번 잭슨홀 미팅 때처럼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계속 언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미연준이 말한다면 그때는 자산 버블이 우려돼서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한 생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에 따라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과거 사례와 그 재반 여건을 통해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생일대 기회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인데요. 분석글을 쓴 당사자인 린 엘더는 가치주에 투자라고 조언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에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2010년대에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가격이 오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2000년대에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며 외국 주식시장이 성장했고 가치주가 대세였습니다. 린 엘더는 2020년대에는 2000년대와 똑같은 상황이 펼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린 엘던의 분석글 요약과 저만의 의견을 합쳐서 결론을 내볼게요. 제 의견도 결국 떠오르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뭔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탐색해 봅시다. 현재는 명백히 장기부채 사이클의 끝점으로 가는 단계이며 부채, 즉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이에 앞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더더욱 증가하지만 경기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준은 한동안 기준금리를 못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겁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떠오르는 가치 저장 수단이 부각되겠죠. 왜냐면 앞으로 계속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오를 거니까요. 제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의 버블 오브 버블, 우리 세대에 다시 없을 절호의 찬스, 기본소득제 도입 이전의 마지막 부의 추월타선, 크립토 버블이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좋아하는 유능한 투자 분석가 린 엘던의 분석글을 통해 본 2020년대 거시경제와 투자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다뤄볼게요. 제가 8월 24일 영상의 기술적 부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오그라들고 있고 여전히 RSI 상으로 과매수 수준이며 암호화폐 고통 탐욕 지수가 79점으로 극단적 탐욕 단계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하루도 안 돼서 47,600달러까지 단기 하락했고 그 다음엔 46,300달러까지 추가 하락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아끼면서 거시경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그 덕분에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했는데요. 제 생각엔 비트코인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5만 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파란색 선이 200일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지지에 성공하면 새로운 상승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지에 실패하면 그 아래 지지선인 44,000달러를 지지 테스트 할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 2주 동안 바닥을 착실히 다지고 있고 RSI 지수도 미약하나마 하락 각이기 때문에 가격의 저항선과 지지선 그리고 도미넌스와 RSI까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8월 28일 토요일 인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나 정보의 경우에는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 수시로 공유할 테니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주소를 통해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